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지 엿새째입니다.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구율은 1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현재 시스템 복구가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복구율은 15.3%입니다. 이번 화재로 서비스가 멈춰섰던 시스템 647개 가운데 99개가 정상화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젯밤까지는 95개였는데 인구 총조사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등 4개가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복구 순서는 이용자 수가 많고 업무 영향이 큰 시스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1등급 시스템이 30여 개인데 이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 24 등 21개가 복구돼 복구율 5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3, 4등급 시스템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복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복구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작에 앞서 윤호중 본부장이 말한 건데요. 복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차관이 상황실장을 맡아 시스템별 복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복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한테 빠르게 또 자세히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시스템 장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모두 복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스템 등급에 따라 전체 복구 속도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추석 연휴 중에라도 복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시스템은 화재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복구 시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불이 난 5층 7, 8 전산실에서 맡던 국민비서와 문서24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불에 탄 것은 아니라 복구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7-1 전산실 안에 있어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불에 탄 국민신문고 등 96개 서비스는 복구에 4주나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처럼 국가전 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요? 네, 대전경찰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작업자와 감리업체 관계자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12명을 상대로 배터리 전원 차단 시점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요.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이 난 5층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들은 화재 다음 날 모두 밖으로 꺼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발화추정 배터리 6개를 확보했는데요. 이후 수조에 담가 남은 전류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이틀에 걸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물기 제거 등 추가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 당장 감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정밀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옮겨진 뒤 시작될 예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국가수와 함께 나흘째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어제는 불이 난 전산실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3D 촬영과 발화 부위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감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산실 내부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 5층에 있는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화재 당시 전후 상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법원에 처음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이후에도 중계를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재형사 25부에 내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2차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재판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이었는데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 측 요청이 있으면 중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군사 기밀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 중계 신청을 고심했던 특검은 앞으로도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재판에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앞두고 간단한 소개라도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특검은 대통령실 인사사무를 총괄한 이 전 비서관에게 호주 대사 임명 배경과 인사검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어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로봇계 수입업체 전 대표를 소환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된 이후 첫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이미 다 진술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두 차례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도 예정돼 있죠? 네, 법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 측은 앞선 특검의 소환 통보 당시 심장 질환 관련 시술을 이유로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들어 수감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 적부 심사에서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하면 즉시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돼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로봇계 수입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전 대표 공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드론돔 대표 서성빈 씨가 로봇계 납품 사업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건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드럼돔과 총판 계약을 맺은 곳으로 사실상 로봇계를 경호처에 납품한 곳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고스트로보틱스 사무실과 공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특검은 공 씨가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서 씨와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특권 의식이라며 엄중 경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 검찰개혁의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동력이 떨어지진 않을지 우려 속에 민주당은 달래기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거리가 줄줄이 나오다 보니 언제 돌아갈 수 있나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다며 당장 나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명령을 따르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는 공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하던 일을 안 하겠다든지 게을리하겠다는 뜻이라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는 하던 일을 게을리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사표시라면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사도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공식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대처는 우리말을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 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엔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권까지 다 주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기현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사 결과, 또 배임죄 폐지와 4심죄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 사법개혁은 전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죠.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밀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몸통은 김 총리고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진종호 의원은 회의에서 시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멈출 게 아니라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연관되어 있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시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신속 조치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꾸준히 나왔고 또 최근엔 친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원내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되죠. 네, 국회 행안위에서 선관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5시쯤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여야는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인데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윤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법안을 60여 개에서 10개 정도로 줄일 테니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미루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가 됐든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4박 5일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내 피로감도 쌓인 상태라 대응 방안을 두고 지도부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B1, 즉 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와 점검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 전자 여행 허가, 이스타도 같은 활동이 가능한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LG엔솔은 오늘 한미 워킹그룹 합의가 발표된 직후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국 현지 공장 건설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국 출장 재개와 건설 현장 재가동 시점은 추후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시나 수출 효자는 반도체였는데요. 다만 주요 수출국 가운데 대미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미국의 관세 조치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선방했군요.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66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는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9월보다 조업 일수가 나흘 더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효자 반도체가 새 기록을 쓰면서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2% 증가한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또 미 관세 폭탄에 맞은 자동차 역시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에 나서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6.8% 늘어난 64억 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전체 수출 실적은 좋았는데 관세 직격탄을 맞은 대미 수출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달 대미 수출은 10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 9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부진했습니다. 대미 반도체 수출은 21% 늘었지만 관세 조치가 내려진 자동차는 2%, 철강은 15%나 수출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56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흑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국경절 황금 연휴에 돌입하면서 14억 인구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의 무비자 정책과 맞물려 중국인 단체 관광객 6커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올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동이틀 무렵 조명을 밝힌 대형 유람선 한 척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중국 텐진에서 6커 2천여 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도착한 7만 7천 톤급 드림호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 시행 당일 첫 입국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我们也是从网上看到了这个免签的消息，然后特意呢就选择这趟邮轮来韩国来玩。对，这也是我们第一次来韩国。 본격적인 유커 특수는 중국이 국경절 황금 연휴에 돌입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드레 동안 연인원 23억 6천만 명, 인구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예상 출입국 인원만 하루 평균 200만 명, 이번 연휴 기간 1,600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其中呢，日韩、新马泰、港澳地区等传统旅游目的地仍然是出境的主要方向。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서울병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한국 여행이 인기입니다. 이번 연휴 단체 관광 상품이 서너 달 전에 이미 동났지만 우리 정부의 무비자 세부 지침은 지난 8월에야 나왔습니다. 무비자 유커들의 불법 체류 이탈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한 것도 업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행객 100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명 넘게 나오면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서 모객을 꺼리는 겁니다.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 역시 무비자 특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항 노동자 연대는 오늘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 김포공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 지연 등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노조 파업에 따라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 인력 투입과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날씨 알아봅니다. 연휴 시작부터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와 귀성객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거로 보이는데요. 추석 당일 오후까지 비가 예보된 한반도 동쪽 지역에선 보름달 보기가 힘들겠지만 서쪽에선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길게는 열흘까지 쉴 수 있는 긴 추석 연휴인데 날씨가 그리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요? 네, 연휴가 시작하는 모레 개천절부터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 5에서 10mm, 충청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예보됐고 전남 남해안에 많게는 80mm 이상 비를 뿌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상도에도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60mm, 제주는 100mm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특히 연휴 초반 섬으로 이동하는 귀성객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이 거세겠고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불 예정이어서 배편과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월요일 6일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추석 전날인 5일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다른 곳은 추석 오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7도 정도 높아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네, 추석에 비가 오면 보름달 보기는 좀 힘들겠네요. 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오후 5시 반 즈음에 뜰 예정입니다. 서울이 5시 32분, 대구 5시 26분, 광주 5시 33분, 부산 5시 24분에 달이 뜰 전망입니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밤 11시 50분인데요. 서쪽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지만 오후까지 비가 예보된 동쪽 지역은 달을 보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경우 서쪽에서 들어오는 높은 구름과 동쪽의 동풍에 의해 들어오는 낮은 구름이 겹쳐지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후반에는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8일 즈음 태풍 발달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필리핀과 대만 동쪽 바다의 수온이 높고 이 기압계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대 대통령 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권력의 정점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도 비자금 의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검찰청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없애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난 78년 동안의 검찰은 사실은 공과 가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떤 과의 문제 혹은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강금실 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버티기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또 최근에 기동민 의원 같은 분들의 어떤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묻지마 시기의 기소 또 혹은 끝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그 기소를 한 결과들을 받아들이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자업자득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유기체로 봤을 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과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검찰이 해왔던 유능성 또 그런 것들을 경찰이 지금 바로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소고발 당한 국민들이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문제점도 지켜봐야 될 지점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앞으로 이게 어떤 말하자면 위헌의 문제 그러니까 검찰청은 말하자면 위헌 아니더라도 검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쟁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정청래 당대표가 행하는 어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유불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유예기간 1년 동안에 우려되는 지점도 함께 좀 짚어주셨고요. 물론 공이 있던 것도 분명하지만 과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과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밑보인 검찰이 결국은 보복성 폐지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절도 범죄도 있고 또 어떤 성범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마약 범죄 이런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적의 검찰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소만 해라. 수사는 지금 경찰이나 지금 중대 수사청이 하겠다.
결국 이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활개치는 사회,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공포가 됐습니다만 사실 사회적 논의, 충분한 그런 78년의 검찰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너무 이것이 뭐 추석 선물이라고 하면서 너무 이 추석 명절 전에 해야 된다는 이러한 너무 이제 속도를 급비치를 올린 좀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순기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복성 폐지를 당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 말이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친정이 지금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그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기도 했는데 수사권을 뺏어놓고 특검 수사는 확대하는 거 이거 모순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4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참 공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자기 친정집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혹은 강한 힘을 가지고 수사해 간다는 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혼란스럽고 매우 모순적인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친정부적인 인사처럼 느껴지게 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것이 내부적 갈등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기 동기들도 나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추석 전에 이와 같은 정광석과 같은 결과들이 오히려 그나마도 빠른 결정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특검의 힘을 빼는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최소한의 내란 특검,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도 허지부지하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검사 자체가 굉장히 일체감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확대됐을 경우에 오히려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 그리고 또 특검의 어떤 원래 출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더군다나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간에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서 재판장에게 결과를 요구할 뿐이지 그것이 내란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간에 결과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그동안의 78년 동안의 공과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검에게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서 법무부 징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 파견당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해서 징계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하는 것이 옛날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도 그렇게 나와서 10명이 나와서 모셔가고 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을 지시해서 징계해야 된다. 당장 징계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공감하세요?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뭐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일단 그 수사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1년간은 해야죠. 앞으로 1년간은 검찰이 있으니까 유예기간. 표면적인 그 겉에 드러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는 검사들도 공직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 항명 아니냐. 그러니까 강력한 감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박지원 의원 의견보다는
권칠승 의원 의견이 더 맞다고 더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검사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조직이 없어지는데 숨소리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검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차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검찰과의 좀 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검찰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어떤 그런 고위 강부들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의 그런 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40명의 지금 예.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고 수사관도 있고요. 그리고 3개 특검에 지금 합치면 110명의 검사가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특검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특검 기간 연장법이 국회에서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또 가결이 되다 보니 특검에서 지금 수사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그 검사들의 말이 저는 조목조목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류가 되고 있는 판에 지금 특검은 2개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을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검사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에서 파견돼서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본인이 하고 있던 그런 민생 사건 지금 이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검사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민생 사건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지체되고 있거든요. 특검에 집중되다 보니까 억울한 그런 국민들이 지금 피해받고 있는 이 민생 사건이 지금 적체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본연의 그 의무, 즉 민생 사건 수사를 내년 그러니까 1년 후에 없어질 그런 검찰에 대비해서 마치게 해달라 사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이것은 마치겠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특검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권력 수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이고 가혹하게 그 정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여러 차례 좀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여러 차례 참고인이나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보복적인 수사는 멈추시고 국민들에게 이 검찰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특검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굉장한 동요가 일어난 거잖아요. 특검 내부에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의원이 매를 들기보다는 징계를 하라 이렇게 매를 드는데 특검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이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이 사태를 보고 검사들과의 어떤 대화라 아니면 또 1년 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의 현재 검사들의 좀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청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 또 상고 관행을 지적하면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반응까지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연책하려고 항소하고 연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대통령이 진짜 그쪽 표현대로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주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삼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하느냐. 아니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그러면 삼심제를 뭐더라 합니까? 그냥 단심제로 하고 단심제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법부를 저렇게 망가뜨릴 거면 소위 원님 재판하면 되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되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참을 좀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었습니다. 항소와 상고제도와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그동안에 했던 관행에 대한 질타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청 폐지보다는 이제 검찰들의 승진 제도의 조정. 예컨대 과거부터 예컨대 큰 인물을 잡아 넣으면 점수를 잘 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작은 사건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게 하는 이런 연관고리를 끌어내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소신껏 범죄가 될 경우에 뭐 3심제의 문제가 아니라 2심제, 3심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승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인들에게 제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기소 범위를 뛰어넘게 깊이 있게 인지 수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동민 의원 얘기를 해봅시다. 양복 한 벌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엮어서 했는데 다른 뭐 김영춘 전 장관 포함해서 아무리 봐도 판사가 입장했을 때 이것은 그런 원래 했던 곳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수첩 하나를 가지고 다 때려잡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기본적인 합법적 2심, 3심 제도 전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법에 안 맞고, 따라서 정성호 장관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그에 대한 어떤 쟁론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김 교수님은 검사들의 승진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이 얘기가 있은 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본인의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을 들어서 검찰이 상고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1심, 2심이 다 사실심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확성이나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치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3심제고, 그 중에서 1심과 2심은 사실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말은 1심에서 무죄가 이제 선고되면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검사가 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 종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뭐 범죄 피해자들이 아무리 이제 항소를 원한다고 해도 검찰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1심에서 그냥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으로 되어 있는 이 사실 판단심을 이것을 대통령의 한마디로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 한다. 사람 없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10명의 범죄자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명의 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죄난, 1심에서 무죄난 선고된 거는 다 항소하지 말아라. 저는 이것은 이 사법부의 3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위증교사죄가 지금 1심에서 무죄 선고되셨잖아요. 그래서 2심에 가 있는데 지금 추정 중에, 그러니까 아직 재판은 지금 중단 중이란 말이에요. 중단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지금 1심 무죄가 나와서 2심 가 있는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 국민들은 그 본인 무죄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발언으로 들립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 그런 생각은 저는 거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또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야당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된 범죄 모든 것들이 다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그거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애자고 배임죄 폐지하자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이 자체가 국민께 그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 모든 배임죄가 다 없어지고 대체입법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사실 시중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절도죄나 살인죄 재판 받고 있었다면 절도죄나 살인죄도 없애자고 했을 거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뭐 과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정치 공세를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 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당정 간에 합의해서 뭔가를 만들고 또 새로 없애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상황과 약간 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임죄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배임죄는 이미 이제 지난 대선 이전부터 이것이 거의 공약이라고 정의될 정도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의 호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가령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배임죄 같은 1년에 한 960명 정도가 배임죄로 그 형을 받고 있고요. 일본의 30배 정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배임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이라고 하는 어떤 헌재의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폐지보다는 배임죄를 과도하게 사실은 그 적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이건 과다라는 정도 언급에 그 정도면 족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뭐든 문제가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형태로는 사실은 이건 민주헌정의 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기.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 수반에 불과한데 그것은 오히려 당대표 입에서 이것은 뭐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체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의 입을 통해서 혹은 말하자면 한정희 정책위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근데 자꾸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처럼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이 배임죄가 되니까 이걸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럼 배임죄가 아예 다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체입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배임죄는 일단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법으로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서 배임죄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겠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그 범죄 중에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다 배임죄로 유감스럽게도 기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형법상 배임죄 위반으로 기소가 되신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은 면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이다. 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임죄를 폐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셨을지 몰라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배임죄 없애야 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대통령의 워딩이 아닌 어떤 그런 뭐 여야 간의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워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배임죄 폐지 법안이 국회 상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야당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여야의 어떤 그 협의체를 통한 저는 이러한 그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배임죄 폐지가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도 오해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1단계 그냥 배임죄를 그냥 보정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배임죄를 좀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뭐 그런 개정을 통해서도 사실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지 억울한 않도록 그런 그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있는 배임죄는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한 단계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폐지와 신설로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눈에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법의 이 개정 과정이나 폐지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저는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의결로 인해서 검찰청뿐만 아니라 그 방통위도 이름을 바꾸고 새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면직이 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퇴근길 모습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법대로 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마지막 퇴근길 모습이었는데 일단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뭐 이것은 뭐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입법부에서 요건을 갖춰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투쟁의 영역이 아닌가. 예. 본인 스스로가 뭐 보수의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거하고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고 뭐 형태를 바꾸고 가는 것은 사실은 뭐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왜냐하면 대구시장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헌법 소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정부조직법에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미디어라는 중간 말만 들어갔어요.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도 폐지와 신설 수순을 밟을 게 아니라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좀 더 과방에 있는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을 한다. 예. 이런 거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부조직법 그대로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다 고용은 다 승계가 되는 네. 것이고 물러나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이나 정부가 KBS나 MBC 같은 뭐 이러한 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걸림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 저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위헌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성향이나 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민주당 성향이나 뭐 아니면 그런 그 코드 인사적인 그런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위헌성이 다분히 있습니다만 헌법
소원에서 위원 결정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유착관계가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 중인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의 폭로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오늘 아침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 먼저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의원님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에게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김경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 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으신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자, 지금 사실 통일교와의 유착관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히 밀어붙였던 사안이었는데 지금 역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사안이 지금 폭로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큰 선거가 올 때면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선후 관계를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자가 발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 우선 뭐 점검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이런 서울시의원한테 문화관광이니까 문체위니까 무슨 그 문화 쪽에 이제 종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기관이나 또 체육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당원 모집에 들어갔는지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용으로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그런 오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까지가 실제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일단은 그런 안내를 한 거는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안내 수준이었는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독려를 한 부분인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가장 문제되는 발언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라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그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격연맹 부회장이 가입을 이제 해주겠다고 해서 안내를 했을 뿐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왜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반박하는 것만 봐도 김경 시의원의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당연히 밀기 위한 그런 뭐 기반 작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압수색을 하고 여당은 자체 감찰로 끝내냐 지금 뭐 이런 식의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 정청래 당대표가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탈당하셨잖아요. 저는 복귀형 그 당시 법사위원장의 이 차명 주식거래 그때도 당대표가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탈당하니까 유야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경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을 한 상태라 정청래 당대표가 이야기한 이 자체 감찰의 대상이 안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고발 조치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이댄 잣대를 민주당에게도 동등한 그런 수준으로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복귀왕 의원이 아니라 이춘석 의원, 네, 예, 차명 주식거래는 이춘석 의원으로 정정을 해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는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뭐 탈당을 했지만 뭐 정당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이미 탈당했지만 엄격한 또 잣대를 잘 지키를 바라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종교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을 단체로 당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모든 시도당 합쳐서 모든 정당을 통해서 이 규정을 좀 엄격히 하는 자기 조정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여론 상황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내년 지방선거 지지 후보 정당이 어떤 정계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물론 그 국회에서 복잡한 상황,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급발진이랄지 뭐 또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뭐 이런 뭐 대법원장 흔들기 뭐 이런 것도 물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지금 나아지지를 않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사태가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전반적인 것이 다 아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상황이 정쟁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정말 민주당의 좀 의회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좀 지지율 그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말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좀 협치를 하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서 좀 어떻게 좀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뭐 정부 여당이 지금 현재 당청청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나치게 검찰청 폐지 혹은 법사위 파동 이런 것으로 통해서 소위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듯한 이미지.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내란 종식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또 국가정보안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추석을 맞으면서도 이번에는 상여금을 받는 회사도 극히 없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조금 이제 당이 너무 강성으로만 가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절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행사인데요.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는 한없이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을 향해서도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죠. 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사에서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의 강력함도 강조했는데요.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고 또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같은 기조를 또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 그리고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증진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념사에 북한이나 비핵화 등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는 지난 2년과 달리 서울 도심 시가행진이 생략되고 참가 병력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영흥파출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소장 구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구 경감은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해경들에게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직권을 남용해 사건 진상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당직 팀장이었던 이모 경위와 함께 2인 1조 출동규정 미준수 같은 순찰 관행의 문제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10대들이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새벽 2시 10분쯤 경남 창원 지역 경찰서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앞서 A군이 훔쳐 타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며 경찰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최근 빈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와 불우이웃 돕기 성금함에 있던 현금 4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식당 주인이 출근해 자신을 발견하자 성금함을 들고 달아났는데 마침 파출소로 복귀하던 순찰차가 수색에 나서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최근 일감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은 없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수원역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들이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파업 실행 직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노조 측이 회의장을 벗어나는 등 한때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며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근무 형태의 전환과 임금 인상입니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중공영제 임금과 근무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은 중공영제 8.5%, 민영제 월 40만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노사 대표님들이 좀 양보하셨고 또 경기도에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 그 조정이 잘 성립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합의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협상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타결 완전히 되기 전에라도 이 첫차 운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우리 근무 여건 개선하고 또 경영 여건 개선하고 또 약속한 내용 다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사 합의로 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새벽 4시쯤 첫 차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이후 모든 노선도 정상 운행했습니다. 다만 광역버스 업체 4곳은 자체 임금 정책으로 인해 임금 인상률을 맞출 수 없어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고 노동위가 조정을 중지했습니다. 경기 버스노조에는 50개 업체 소속 조합원 19,000여 명이 속해 있으며 경기 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오후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부심이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뒤 오후 2시와 4시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각각 어떤 주장 펼칠까요? 결국 구속 적부심이라는 건 이미 내려진 발부가 된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나아가서 범죄 혐의점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면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물리적으로도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이 재판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속 적부심까지 신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오늘 상당 부분 좀 준비를 해왔을 것 같지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신문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24시간 정도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밤 안에도 구속 적부심에 대한 결론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상 영장 실질심사 때와 지금 이 구속 적부심 신청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정 변경, 구속 상태일 때와 지금 아주 큰 사정 변경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심리 이후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결과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이 구속 적부심의 인용 비율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 구속 적부심이 인용이 된다면 즉시 석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기각이 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되는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떤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 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했다거나
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진 그런 사정,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예. 치료 등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했습니다.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에 다시금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앞서 위헌법률 심판과 그리고 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건 형사 25부, 그러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재판부에 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형사 35부에 다시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 다시금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우의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번에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부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던가 명확성의 원칙 같은 부분이 위배되었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한쪽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부분도 결과를 좀 전망해 볼까요?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만약 이 형사 35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이 형사 3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직권남용 혐의의 재판이 중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 형사 25부와 마찬가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그래서 헌법재판에 넘어갈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 소원을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아마도 이전과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 당장 재판이 중지된 거나 아니면 재판이 더 연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재판들, 형사 재판들은 지금의 순서와 속도에 맞게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공판도 중계가 될까요? 그렇죠.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도 지금 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특검법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이 중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건데, 이 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은 공개가 된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내일도 사실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걸석 재판으로 현재 진행되는 그 과정을 중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 특검 측의 이 중개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기조도 좀 고려해 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뭐 대통령실 내부가 담겨 있는 그런 CCTV 영상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훨씬 좀 비식별화 가능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좀 고심이 깊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그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인영장 청구까지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이 세 개의 특검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외환죄에 대한 이 수사 요청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란죄 이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소환에 응하도록 하려면 또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네. 그런데 구인영장이 집행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본다면 또 반복되는 그 논의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도 고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 구인영장 발부밖에 남은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네. 구인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이 집행이 이전에도 이미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른 카드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조사 같은 부분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고요. 예. 무리하게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강제 집행을 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외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특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를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모습인데 파장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장은 상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 법안의 좀 골자를 보자면 결국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 파견된 이 특별 검사들, 이 검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검은 현재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바뀌는 그 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이제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특검에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법안 개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이 맡고 있는 이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복귀를 원한다라는 입장도 좀 강경하게 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맡고 있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이 특검의 수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결국 이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들의 어떤 의사와는 상반되는 그런 결정, 그러니까 복귀를 원하는데 복귀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결정은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도 분명해 보이는데 어떤 수사의 동력이라던가 지금 특검 측이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좀 동력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 추가 파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 파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특검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에도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에 역행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이 구조, 특검 입장에서는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한 인력들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 파견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지금 또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상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입장을 표명한 건데 향후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까지 좀 상황이 번질 수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일단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좀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지만 다른 특검도 상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른 특검 역시도 수사와 이 기소 공소 유지를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어떤 업무의 혼란성 그리고 이런 모순성 등을 지적하는 입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다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는 최대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 수뇌부를 향한 비판 글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줄 사표를 낼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예. 더 이상 검찰에 머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호사로 개업하겠다라는 네.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내가 지금 검사를 목표로 하고 오랜 기간 공부해 왔는데 내가 꿈꾸던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 초임 검사들의 또 목소리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 기조가 무너질 때까지 수뇌부는 뭐 했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비판 움직임,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검찰은 아무런 힘도 없이 이걸 순응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비판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해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와 다운계약, 차명 거래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검증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의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 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금 출처를 살펴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틈타 일부 자산가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 발표 이후에도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거나 허위 매물 등 시세 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 세력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7년 만에 현실화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1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1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원은 앞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현지 시간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는 60표입니다.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 종료일인 9월 30일 이후에도 의회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동안 11월 21일까지 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단기 예산안입니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7일에서 10일짜리 임시 예산안도 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됐습니다. 정부가 재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대개편이라면서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처럼 피드 방식으로 바꾼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을 잊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뒤늦게 백기를 들었지만 언제 원래대로 되돌릴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업데이트를 총괄한 카카오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가 해명에 나섰지만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이 개편 이후 가장 큰 원성을 산 부분은 바로 친구 탭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의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처럼 최신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피드가 첫 화면에 뜨도록 하자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안 친한 저장된 사람들 뭐 프로필 사진 이런 최근 동향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옛날에 올렸던 사진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나만 보기랑 비공개로 다 돌리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짧은 동영상, 숏폼 도입도 불편을 샀습니다. 너무 많은 광고가 나올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중독 위험이 큰 숏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만 아동들이 볼 수 없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금 절차가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불편할 뿐더러 믿고 쓰던 카톡의 배신에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 공유되는가 하면 앱마켓 평점이 1점대로 추락했고 결국 카카오는 개편안 발표 엿새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의 위상마저 이제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신저 인기 순위 1위는 라인에게 내어줬고 과거 국민 메신저였던 네이트온은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톡이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잊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카톡은 좀 공식적인 것들, 저희 직장 상사, 직장 동료분들이나 뭔가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하거나 하는 건 DM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주도한 책임자, 카카오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가 내부망에 쓴 글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홍 CPO는 본질 상실이라는 비판에도 메신저 기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원성에 다시 친구 목록을 되돌리기로 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업데이트된 앱이 여전히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연내에 되돌리겠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중 정상의 만남 성사로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요.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호수를 병풍 삼아 펼쳐진 호텔. 에이펙 회원국 정상 21명과 세계 주요 기업인 등 450여 명이 만찬을 즐길 곳입니다. 갑작스럽게 만찬장이 바뀌었지만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호텔 측 설명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시설과 서비스에 자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21개국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만찬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을 보여줄 2,700제곱미터 규모 경제전시장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내부를 꾸미는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13년 만에 미중 정상의 동시 방안으로 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외빈이 크게 늘 거로 예상되면서 우리 문화와 기술을 알릴 기회도 더 많아질 거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시진핑 미중 회담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게 되면은 세계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로 생각하는데 뭐 충분히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저력을 선보일 무대는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무대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30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에 눈길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0월 첫날인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에 달하는 등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6도까지 더 오르겠고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햇볕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늘 아래서는 금세의 선선함이 감돌아서 가을이 만끽하기 참 좋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서늘해지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광주 27도, 부산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늦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긴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초반부터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 밤 전남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개천절이자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강원도에 비가 확대돼서 동해안과 제주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휴일과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서쪽 지역과 남쪽 지방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만나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휴 초반에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 제주도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서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배편과 여객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항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